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세훈 후보 뉴타운 부활 치명적인 문제점 3가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서울시장 후보 선택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 정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압도적인 우위를 나타내고 있어요. 최근에 부동산 가격 급등의 책임을 여당 후보한테 묻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거의 비슷해요. 공공부지를 활용해서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겠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규제 완화로 공급을 늘려나가겠다. 신규 택지 지정 가능성도 배제를 하고 이 2가지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자, 이 정비사업 활성화와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이 여기서 좀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 정비사업의 시행 방식에 대해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박영선 후보는 공공주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민간 중심이 돼서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부동산 관련 공약은 대단히 자세합니다. 반면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요, 자세한 부동산 공약 자료조차 찾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은요, 이사 공급 대책을 승계했기 때문입니다. 이사 대책에서 소외된 계층만 추가로 챙기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럼 두 서울시장 후보의 정책 대결이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뉴타운 정책하고요, 변창훈 국토부 장관의 이사 공급 대책과의 대결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뉴타운 정책에 부활을 밝혔고요, 이것을 통해서 18만 5천 호 공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요, 기존의 이사 공급 대책에서 밝혔던 서울 지역 21만 호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거예요. 근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이냐? 먼저 뉴타운 정책은요,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었어요. 지자체는 구역만 지정하고 조합원들이 하나의 법인을 설립해서 진행을 한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것을 규제 완화로 활성도를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변창훈 국토부 장관의 이사 대책은요, 공공 중심의 정비사업 활성화 방식이에요. 공기업이 시행사 역할, 조합 역할도 하고요, 사업 최종 책임까지 다 가져가는 방안을 꺼내든 겁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를 해주긴 하는데, 이 규제 완화의 혜택을 공공이 나눠 가진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뉴타운 방식의 정비 사업은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어요. 오늘 그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야기한 규제 완화를 통한 뉴타운 활성화, 왜 규제 완화를 함부로 해주면 안 될까요? 자, 먼저 정비사업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에요. 특히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공익적인 특성이 굉장히 강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사업을 통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80년대, 90년대 지어진 구축 다가구나 주택들이 즐비한 동네가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대기업 브랜드의 신축 아파트 대단지로 변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공공이 개입해서 토지의 가치가 크게 높아지는 결과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비구역만 지정되면 주택가격이 급등하죠. 빌라 지역에서 아파트 지역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토지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정비사업장의 규제를 완화해주잖아요. 원래는 20평 대지 지분 소유주가 30평 아파트 무상 제공받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규제를 완화를 통해서 49층 고밀도로 개발을 통하면 20평 단독주택 소유주가 34평 아파트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여기 플러스 2억 환급금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비사업장의 규제 완화는요, 토지주의 이익 증가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정비사업장의 규제를 쉽게 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정비사업장 부동산 소유주의 기대 이익을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비사업장의 대규모 신규 지정과 규제 완화를 하게 된다면요, 기존 정비사업장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고 지정 후보지의 가격이 급등을 부른다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 전체 불안으로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 후보지 같은 경우는 가격 급등이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이고, 또한 기존의 재건축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 이익 확대로 가격이 추가로 오르겠죠. 그런데 재건축 가격이 급등하면 서울 전체가 급등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대규모 정비사업장 지정이 공급 증가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8.4 공급 대책에서 발표됐던 공공재개발 후보지 지역이
가격이 급등하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결국에는 이 규모도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에 4차 뉴타운 지정도 전면 보류가 됐었죠. 왜? 사업 예정지 가격 급등으로 4차 뉴타운 자체가 취소가 돼버린 겁니다.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는요, 공급 확대 효과는 10년 뒤인데 당장 심각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당초 계획했던 공급 확대 효과를 누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 대책에서 발표된 투기 억제 초강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이사 대책에서 투기 억제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됐죠? 바로 대책 발표일 2월 4일 이후에 조합원 지위 양수 및 정비구역 내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우선 공급권,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되는 것을 미부여하고 현금 청산 대상자로 넣어버리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투기 방지 대책이 이런 게 있어야 걱정 없이 사업장을 늘려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은요, 나오기 이전에 투기 억제책부터 나와야 되는 방식인데 솔직히 이게 민간 방식에서는 사실상 어려워요. 자, 치명적인 문제점 두 가지는요, 바로 서울 시민의 외곽 이주를 촉진시킨다는 겁니다. 오세훈 후보 공약집을 보면은요, 자기는 뉴타운 사업을 통해서 서울 시민이 수도권 외곽으로 쫓겨나지 않도록 도심과 살고 있는 곳에 그대로 공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오세훈 서울시장 공약집에서는 아니라고 하잖아.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말하는 서울 시민은요, 아파트 거주를 희망하는 중산층 서울 시민을 의미해요. 자, 여기서 민간 정비 사업의 최대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정비 사업은요,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킨다는 거예요. 성남 지역의 한 민간 재개발 사업 보겠습니다. 자, 이 산성구역은요, 3,372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여기 조합원 수는 1,800명 정도가 돼요. 신축 아파트 공급은 3,372호가 진행되니까 우와, 무려 1,500호가 넘는 아파트가 더 공급이 되니까 이 사람들 이 1,500호로 일반 분양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재개발을 통해서 이주하는 세대가 무려 4,875세대입니다. 그러면은 이 조합원에서 한 절반 정도가 그냥 실제 거주한다고 감안할게요. 이주하는 세대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최소 4,000세대 이상의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성남 지역으로 못 가죠. 경기도 광주 지역이나 용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겁니다. 즉,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계획대로 정비 사업장이 확대되잖아요. 중산층을 위한 아파트 공급 자체는 크게 늘어나지만 더 많은 수의 저소득층이 서울 밖으로 이주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중산층을 위한 아파트 공급이 필요하긴 한데 더 많은 수의 저소득층이 서울 밖으로 이주하게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민간 주도 방식의 정비 사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시민단체나 진보 정치인들이 정비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 겁니다. 과거 경실련의 보도자료 볼게요. 박원순 시장은 토건 세력 배불리고 상인 내쫓는 민간 재개발 사업 중단하라고 하면서 세운 재개발을 직격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제가 경실련 관련 재밌는 것 좀 따로 말씀드리고요. 박원순 서울시장도요, 취임 이후에 왜 도시재생을 했냐,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이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측면에서 접근을 했다는 부분이죠. 서울 지역의 신축 아파트 공급을 위해서 더 많은 수의 저소득층 가구와 상인들이 외곽 지역으로 강제 이주당하는데 그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 이 부분도 좀 생각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대책에서는 순환 개발 방식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 초기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나 공공자가 물량을요, 후속사업의 이주단지로 활용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 워낙 세대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수도권 광역 순환 이주 방식을 도입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인근의 택지, 3기 신도시의 공공임대나 공공자가주택의 이주 또는 정착을 지원을 하고요. 완공되면 거기 임대주택도 들어갈 수 있도록 우선권을 배려를 한다는 겁니다. 야,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실제 이거 많이 적용되고 있어요. 작년에 분양했던 산성역 자이 프로지오 있잖아요. 이게 순환 정비 방식이라서 LH가 시행했던 겁니다. 자, 공공이 보유한 임대 자산을 활용해서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해결한다는 거죠. 이거는 민간이 못하는 부분이에요. 자, 세 번째 치명적인 단점은요, 민간 정비 사업의 사업 불확실성이라는 겁니다. 자, 과거 뉴타운 지역이 절반 이상이 해제가 됐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마음대로 해제했을까요?
자, 이거 해제하려면요, 50% 이상의 조합원이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조합원들이 왜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거둬차하고 이것을 반대를 했을까요? 그 부분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정비사업장의 사업 속도는요, 부동산 경기에 달렸습니다. 뉴타운 지정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게 돼요. 그러면서 분양 시장이 침체가 되면서 미분양이 크게 증가하고 할인 분양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신축 아파트 가격도 당연히 급락하게 되니까 조합원들 입장에서 롤 모델이 추락하는 걸 눈에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양 우려와 낮은 분양가 때문에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우려된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 사이에서 사업 반대 여론이 증가됐고 결국에는 구역 해제로까지 이어졌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장의 사업 추진 기간은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잡아먹기 때문에 항상 부동산 경기 좋을 때만 생각하고 사업 추진을 하고 지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서울 아파트 시장 언제 위축될까요? 일단 저희가 두 가지 가능성 말씀드렸어요.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가격 조정 가능성, 또 하나가 신도시 입주가 증가하게 될 경우에 부동산 시장은 항상 위축이 됐더라.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했던 물리적인 공급 방안이 2025년부터 진행이 되는데 새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상황에서 이런 입주 물량 증가 상황이 맞물리게 되면 부동산 가격 침체 시기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 부분을 제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사 공급 대책은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요? 부동산 경기 위축 시의 사업 지연 부분을 어떻게 보냐? LH가 확정 수익을 제공하면서 부동산 경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현물 선납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사업 속도도 단축화하고 용적률 완화를 통해서 조합원 추가 이익도 제공하고 세입자 보호도 하고 소소득층 조합원을 보호하면서 일반적인 민간 정비 사업에서 대부분 쫓겨나는 기존 원주민들을 최대한 그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는 부분이죠. 아까 그 용적률 상향 등의 이익을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는 민간 개발 방식과 다르게 공공이 어느 정도 나눠 갖는다는 부분에서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사 공급 대책을 진보단체 정치권에서 굉장히 많이 반대합니다. 참여연대, 경실련, 정의당, 그리고 더미래연구소의 소장 김기식 소장님까지 대놓고 이 LH의 이사 공급 대책을 비난했어요. 자, 건설사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건설사는 당연히 민간 중심의 정비 사업이 확산되길 바랍니다. 왜? 자기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고 건설비도 부풀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이사 공급 대책은요, 진보나 보수 다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좋은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이나 네이버 댓글 보면요, 변창훈 국토부 장관이나 이사 공급 대책 좋다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하면서 주택 공급을 나서겠다고 하는 박영선 후보도 별로 지지를 못 받는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경실련은 국민의힘과 정책 협약을 맺었어요. 김원동 경실련 본부장 1주택자 세금 감면 오세훈표 부동산 공약 충분히 현실적이고 국민의힘과 정책 협약을 맺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사 대책으로 집값이 더 뛸 것이고 불난집에 기름 붓는 꼴이라고 했는데 오세훈표 부동산 공약은 어이구야 이게 충분히 현실적이라고 받아들였어요. 다들 정책 공부하고 결정한 거 맞죠? 자, 쇼킹 부동산이 이사 대책을 지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울 지역의 정비 사업을 통한 아파트 공급 반드시 필요한 건 맞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지정한 뉴타운을 통해서 공급은 지속되고 저층 재건축 아파트를 통해 공급은 충분한데 장기적으로 공급 불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엇인가 확실한 공급 불안을 해소하는 대책이 필요했는데 아파트 물량도 늘리면서 부동산 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것과도 생각해 봐야 되고 부동산 경기 위축 시기에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것도 생각해 봐야 되면서 정비사업 과정에서 소외되는 강제 이주되는 저소득층의 보호 방안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민간 방식이 아닌 공공 방식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서울 시민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공공주도 개발 방식일까요? 아니면 민간주도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정말 민간 주도의 방식이 좋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맛집입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서울시장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